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도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 찬란한 문명의 건설, 영웅들의 활약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왜군을 물리친 이야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업적, 고구려가 중국과 맞서 싸운 웅장한 역사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런 역사 이야기에서 정작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농민들, 장인들,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은 1%의 지배층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99%의 일반 민중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삶과 그들이 겪어온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관점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불과 1만 년 전만 해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평등했습니다. 왕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인간 사회의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났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다른 사람은 평생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급과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원래 경쟁하는 존재이고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평등했던 인류의 시작. 1만 년 전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전 세계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풍부했던 야생 곡물이 줄어들고 사냥감도 부족해졌습니다. 터키 남동부에 살던 한 부족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들은 겨우 3주 동안 일해서 1년치 식량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꿈꾸는 워라벨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다른 유목민들처럼 끊임없이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한 곳에 정착하여 과거의 엉성한 야영지를 영구적인 촌락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십 명이던 구성원이 몇백 명으로 늘어났고 석기와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며 정교한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무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기간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수렵채집 사회 특유의 적은 노동량과 정착 생활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가 이 낙원 같은 삶을 위협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곡물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영양과 사슴떼의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수렵채집 촌락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시 작은 무리로 흩어져 오래전에 잊혀진 원시 유목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노동을 통해 자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농업을 시작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야생식물을 먹고 살면서 그들은 식물의 생장에 관한 엄청난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이 더 많은 수확을 내는지,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르면 더 잘 자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지식을 활용해 야생식물의 씨앗을 의도적으로 뿌려 안정된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더 많은 수확을 내는 씨앗을 선별해서 재배함으로써 그들은 새롭게 길들여진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품종들은 야생식물보다 훨씬 더 유용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확하게 되자 그들은 야생염소, 소, 당나귀 중 비교적 온순한 개체들을 포획해서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온순한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도끼로 숲의 나무와 덤불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불태워 화전을 일군 다음 괭이를 이용해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는 이른바 약탈농법이었죠. 2년 정도 쓰고 나면 토양이 고갈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화전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현대의 환경보호론자들이 본다면 눈살을 찌푸릴 만한 방법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인류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촌락 정착지에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동안 농작물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몇 달씩 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화전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등 농작물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일, 수확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일,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서로 협동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생활 방식이 발전했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났습니다. 그 세계관은 다양한 신화와 종교 의례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지의 신, 풍요의 신, 계절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생산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까지 바꾸어 놓은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정교한 신석기 도구의 출현과 관련이 있어서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노동과 생활 방식의 철저한 재편을 수반하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농업이 시작된 후 무려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출토된 고고학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소규모 촌락에서 가구 단위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 무렵인 우바이드 시대 후기에도 상당한 부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기원전 3000년 무렵인 원시 문자 시대에도 사회의 계층 분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점토나 돌로 된 다산의 여신 조각상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족이 사유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가구는 같은 조상을 둔 씨족이라는 더 넓은 사회 집단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과 가구는 자신의 혈족이거나 결혼을 통해 혈족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 또는 같은 연령층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분명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농사를 망쳤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가 굶지 않도록 서로 식량을 공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18세기 초에 이로커이족을 관찰한 한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굶주리던 한 가족이 식량이 떨어져가는 움막을 방문했을 때 그 움막의 사람들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안 남은 식량을 새로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도 자기들이 도와준 사람들처럼 굶어 죽을 위험에 빠질 텐데도 말이다라고요. 누어족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누어의 촌락에서는 모두 굶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일 정도의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타주의는 도덕적 우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먹고 살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이타주의 덕분에 노동력은 많지만 딸린 식구는 적은 가구들이 딸린 식구는 많지만 노동력은 적은 가구들,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촌락 전체로 보면 아이들은 미래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무리 전체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그런 재분배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매일 채취를 나가고 주기적으로 야영지 전체를 옮길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은 한 자녀밖에 데리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간격을 두고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기반을 둔 정착 생활에서는 아이를 낳고 몇 개월만 지나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유리했습니다. 생산 방법의 변화는 재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오늘날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쳤지만 2000년 남짓 동안 인구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인구는 이때부터 늘기 시작해서 신석기 혁명 시대에 1천만 명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2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인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증가폭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사회와 수렵채집 사회 사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렵채집 무리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면 무리가 쪼개지거나 개인이 떠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화전을 일구고 경작을 시작한 농경 집단은 분쟁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촌락은 규모가 더 컸고 촌락민 사이의 관계는 수렵채집 사회보다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렵채집 공동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촌락에는 저장된 음식과 물품이 있었고 이것은 외부의 무장 침입자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를 제공했습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던 전쟁이 농업사회에서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통제를 위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연장자들로 이루어진 씨족회의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멕시코와 과테말라인 메소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적어도 아프리카의 세 지역, 인도차이나, 파푸아뉴기니, 중부의 고산 계곡지대, 그리고 중국에서 각각 다른 작물과 가축을 길들이며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지역에서 길들일 수 있는 작물과 가축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에 따라 변화의 내용과 정도가 무척 달랐지만 이 지역들에서 일어난 변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것과 본질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이는 일부 인종이나 문화가 나머지 인류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지를 보여줍니다. 파푸아뉴기니의 고산지대는 농업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기원전 7000년 무렵부터 다양한 품종의 작물들, 예를 들어 사탕수수, 바나나, 견과, 타로토란, 식용풀줄기와 뿌리, 녹색 야채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시 유목적이거나 준원시 유목적 수렵채집 생활은 촌락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평등주의적 혈족 집단이 사회 조직의 중심이었고 사적인 토지 소유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의 접근 불가능한 험준한 산악지대의 계곡에서 외부의 침입도 받지 않은 채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1930년대 초에야 서양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원시 사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렵과 채취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일부 사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농업을 불필요한 고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농업을 가르쳐주려 해도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하느냐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호주, 남아프리카 같은 곳의 사회들은 주변에 길들일 만한 동식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해서 다른 곳에서 길들여진 식물과 동물이 들어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렵과 채취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느 한 곳에서 확립된 농업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 부족이 농업사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부족들도 그것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농업의 이점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유역과 인더스강 유역에서 농업이 출현하게 된 데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길들인 농작물의 전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와 목축이 퍼지면서 때때로 사회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적 지위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개인이나 혈통에게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인류학자들이 족장제도나 빅맨이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족장제도는 세습족장과 족장 혈통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잉여를 소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등주의와 공유는 여전히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봉사했지 기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처드 리가 언급했듯이 수렵채집 사회와 똑같은 공유재산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족장에게 바친 곡물 대부분을 부족원들에게 재분배했고 족장의 권력은 대중의 의견과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남비카라족에게는 관대함이 권력의 핵심 속성이며 족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음식, 도구, 무기, 장신구의 잉여분을 개인이나 가족, 무리 전체가 달라고 간청하면 기꺼이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뉴기니의 부사마족의 경우 족장이 자기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족장은 남들보다 노동을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족장의 손은 한시도 땅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마에서는 끊임없이 땀이 흐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정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석기 시대에 일어난 농업혁명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촌락생활과 전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부나 상근 관료와 무장 집단에 기반을 둔 영구적 국가기구의 확립, 여성의 종속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대부분은 여전히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고든 차일드가 도시혁명이라고 부른 변화, 즉 사람들의 생계방식에 일어난 두 번째 중대한 변화가 신석기 혁명의 바탕을 두고 일어난 다음에 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기원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 문명의 자취는 무엇보다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 거대한 건축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아메리카의 피라미드, 이라크의 지구라트, 크레타의 크노소스 궁전,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미케네의 요새, 4000년 전 인더스강 유역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에 건설된 격자 모양의 계획 도시들이 그것입니다. 이 유적들 자체도 놀랍지만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매우 초보적인 농업에 기반을 둔 순수한 농촌 생활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유적들을 세웠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위를 쪼고 옮기고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복잡한 미술 작품을 장식해 넣을 수 있는 정교한 건축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초보적 문자를 이용해 당시의 행위와 생각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산화된 암석에서 구리와 주석을 얻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얼마 후에는 구리와 주석을 함께 녹여 만든 청동으로 장신구와 무기를 만들어 쓰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를 보통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생계방식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의 변화는 주로 농업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우 초보적인 기술과 야생 품종의 동식물을 이용했던 최초의 농업은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생산성이 완만히 증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가를 꽤 즐기면서도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조건이 언제나 그처럼 목가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식량 생산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겨우 따라잡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 폭풍우나 서리, 병충해나 우박 등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 한 예로 스페인 침략 이전의 메소아메리카 주민들은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중간중간에 예기치 않은 끔찍한 기근에 시달린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농업 집단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농경민들을 습격해 식량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이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석기 혁명 후기 단계의 유럽에서는 전투용 돌도끼와 돌칼이 갈수록 흔해졌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농업의 집약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혁신에 성공한 농업 집단은 기근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집단은 결국 소멸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연 선택이 인간 사회에서도 작동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품종의 농작물을 개선하거나 길들인 짐승을 더 효과적으로 살찌우는 식의 혁신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혁신도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몸집이 큰 가축의 쟁기를 달아서 끌면 사람 손으로 괭이질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둑과 도랑을 건설함으로써 홍수의 피해를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댔습니다. 짐승의 배설물을 모아 비료로 사용해 토양의 고갈을 막았고 그 덕분에 이제는 몇 년마다 새로운 화전을 일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습지에 물을 빼고 우물을 파고 산비탈을 다단식으로 개간하고 모내기를 하는 기술을 세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든 차일드는 5,000년 전에서 6,000년 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지만 협동을 통해 배수와 관계 공사를 해야만 경작이 가능했습니다. 마이젤스는 강가의 작은 물길을 뚫어 넓은 지역에 물을 댐으로써 수확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확을 전부 소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었으므로 일부는 흉년에 대비해 비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잉여 축적이었습니다. 곡식은 커다란 건물에 저장했습니다.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었던 이런 건물은 사회생활의 연속성과 보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마천루가 도시의 상징이 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곡식을 관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집단으로 변해 잉여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배하면서 나머지 인구의 삶을 감독했습니다. 창고와 창고 관리자는 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사회의 번영을 보장하는 권력처럼 보이게 되었고 대중의 복종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창고와 창고 관리자는 점차 초자연적인 위상마저 지니게 되었습니다. 창고는 최초의 신전이 되었고 창고 관리자는 최초의 사제가 된 것입니다. 건물 공사에 관여하고 전문적인 수공업에 종사하고 신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이복을 만들어주고 식량을 신전으로 옮기고 생산물의 원거리 교환을 주관하는 사회 집단도 신전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농경 촌락은 소도시로, 소도시는 우르크, 라가시, 니프르, 키시, 우르 같은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었다고 하니 이미 그 시대에 상당한 규모의 도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500년 후에 메소아메리카에서도 조금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관계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계 시설 없이도 옥수수 농사는 상당 기간 잉여를 생산할 만큼 풍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흉년에 대비해 잉여를 비축하고 풍토가 서로 다른 지역들 사이에 생산을 조정하는 일은 필요했습니다. 전문화된 집단이 생산을 조정하고 계절의 흐름을 기록하고 창고를 관리하는 것은 주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창고는 신전이 되었고 창고 관리자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조각상, 장대한 피라미드, 신전, 정교한 계획 도시 등을 갖춘 올멕, 테오티우아칸, 사포테, 마야 문명이 잇따라 출현했습니다. 서기 몇 세기 동안 테오티우아칸의 인구는 약 10만 명까지 증가한 듯합니다. 중동과 메소아메리카에서는 또 한 가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전에 귀속된 물품을 모으고 분배한 사제들은 돌이나 점토에 표시를 함으로써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물건을 가리키는 그림 기호들이 표준화되었고 때때로 그런 기호는 그 물건에 대응하는 단어의 소리를 상징하는 기호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영구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자가 발명된 과정입니다. 문자는 단순히 기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신전 관리자들은 밤하늘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달과 행성과 별의 운동을 태양의 운동과 연계해서 연구할 시간과 여가가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우주의 움직임과 일식, 월식 같은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거의 마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사제들에게는 계산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달과 태양의 움직임에 바탕을 둔 달력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달력 덕분에 1년 중 씨앗을 뿌리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점성술이라는 마술적 형태로나마 수학과 천문학이 신전에 뿌리를 두고 탄생했습니다. 고든 차일드는 말합니다. 신전, 더 정확히 말해 곡식 창고에 상당한 사회적 잉여가 축적되면서 우리가 문명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생겨났다. 일단 메소포타미아와 메소아메리카의 최초 문명들에서 문자를 개발하자 이 문명들과 접촉하게 된 사회들도 문자를 받아들여 자신의 언어에 알맞게 변형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5천여 년 전에 중동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고 뒤이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북동아프리카, 지중해,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올맥 이후의 모든 문명에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없이도 높은 수준까지 발전한 문명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인 남아메리카 잉카 문명은 보조 기억 수단으로 키프라는 매듭 기호를 사용했을 뿐 말을 문자로 옮겨 적는 데까지는 결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도시 사회의 출현과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계급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애덤스는 원시 문자 시대의 끝 무렵인 기원전 3000년 즈음에는 여자 노예를 상징하는 기호를 새긴 석판들이 발견된다고 썼습니다. 얼마 후에는 남자 노예를 상징하는 기호도 등장합니다. 완전한 자유민과 평민이나 예속 신분을 구별하는 용어들도 처음으로 출현합니다. 이 무렵 계급 분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고대 에슈눈나에서 큰 도로를 따라 지은 저택들은 흔히 건물만 200평방미터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대다수 집은 그에 비해 매우 작았고 구불구불하고 협소한 골목을 통해서만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중 다수는 면적이 50평방미터도 안 되었다. 이는 현재의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차이보다도 더 극심한 불평등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주거 면적이 4배 이상 차이났던 것입니다. 애덤스는 계속해서 사회의 위계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회의 위계 구조 맨 밑바닥에는 사고 팔리는 개인들인 노예가 있었다. 한 석판에는 자그마치 205명의 여자와 아동 노예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의 중앙집중식 직조시설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방앗간 일, 양조장 일, 요리에 종사했습니다. 남자 노예들은 눈먼 자들이라고 불렀으며 보통 정원 일에 고용되었습니다. 남자 노예를 눈먼 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눈을 멀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예제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문명의 출현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선사에서 역사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 한 걸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든 문명이 출현한 곳에서는 다른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계급 분화가 일어났고 특권을 쥔 소수가 다른 모든 사람의 노동에 기생하기 시작했으며 소수의 사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병사와 비밀 경찰로 이루어진 무장한 사람들의 집단, 즉 국가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배자들에게 노예는 비교적 덜 중요했습니다. 신전과 상류 계급에게 노동을 제공해야 했던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슌루갈 같은 집단들이 존재했는데 슌루갈은 자유와 지위가 축소된 집단으로서 바우 신전의 영지나 사유지에서 집단 노동을 하고 배를 짓고 관계 수로를 파고 도시 민병대의 중추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1년 중 넉 달분의 최저 생계 식량을 받았고 신전 영지나 사유지에서
땅떼기를 조금 떼어받았습니다. 한때 독립적인 농민이었던 이 집단은 특히 신정 같은 강력한 집단에 기대어 먹고 살아야 하는 위치로 강등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고든 차일드는 기원전 2500년 무렵 라가시 시에서 공포된 어느 포고문이 사제들의 횡포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사제들은 직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강탈행위, 예를 들어 과다한 장례비용 징수 등을 자행했고 공동체의 것을 신의 것이라며 땅과 소와 종을 자신의 사유재산과 개인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사제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원에 와서 나무를 가져갔다. 어떤 평범한 시민의 집이 위대한 사람의 저택 옆에 있다면 그 위대한 사람은 원래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고 그 초라한 집을 자기 저택에 합쳐버릴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아는 토지 수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즉 도시 재개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는 이 고문서를 통해 진정한 계급 갈등을 엿볼 수 있고 새로운 경제에서 생산된 잉여는 상대적 소수인 계급의 손에 집중되었다고 했습니다. 착취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서 엄청난 수준에 달했습니다. T.B. 존스는 기원전 2100년 즈음에 도시국가인 라가시에서 12개 남짓의 신전기관들이 경지 대부분의 경작을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농작물의 절반가량은 생산비용, 즉 노동자의 임금과 쟁기를 끈 짐승의 먹이 등으로 들어갔고 4분의 1은 왕에게 세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사제들은 나머지 4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즉 실제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5000년 전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C.J. 게드는 수메르의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 길가메시가 자신이 건설한 우르크의 성벽과 강 위에 떠다니는 시체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시의 가난한 시민들이 맞이했던 운명이었던 듯하다라고 말합니다. 장대한 건축물의 뒤에는 수많은 민중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호화로운 부장품을 갖춘 화려한 묘지와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조각상, 즉 귀족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하인의 조각상은 최초의 문명이었던 올맥 문명에서조차도 뚜렷한 사회계층 분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카츠는 말합니다. 마야 문명에서 목격할 수 있는 많은 방이 딸린 건물이나 궁전은 사회가 엘리트와 평민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야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신성한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 적도 억압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왜 나머지 사회는 이 새로운 착취와 억압을 그냥 참았을까요?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된 수렵채집 사회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초기 농업 사회는 인간 본성이 자동으로 착취와 억압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이론은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칼 마르크스가 윤곽을 제시했고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이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생산력은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힘, 즉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하며 생산관계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며 새로운 생산 방식은 이전의 물질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 방식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계 방식을 버려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생계 방식의 변화 중 일부 때문에 계급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방식을 채택한 집단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대로 하려면 일부 사람들은 밭에서 직접 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집단의 활동을 조정하고 잉여의 일부를 당장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창고에 비축하는 일등을 전담해야 했습니다. 생산 조건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가뭄, 폭풍 후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망쳐놓으면 잉여는커녕 식량이 부족하게 될 수 있었고, 기아가 확산되면 사람들이 미래의 생산을 위해 비축해놓은 저작물을 당장 소비하려 들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 노동에서 벗어나 생산을 감독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만, 즉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고 굶주릴 때에도 계속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만 미래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지배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아와 가난이 주기적으로 인구 전체를 괴롭힐 때조차 자신들만큼은 배부르고 건강해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어떤 점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이냥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 발전의 결과로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할 동기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잉여를 창출한 생산 방식의 도입과 계급 분화는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매우 비옥한 토양이 있는 지역들에서 출현한 최초의 농업사회는 계급 분화를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사회가 확대되면서 이들은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사회관계를 재편해야 했습니다. 이전의 무계급 사회에서 권위가 있었던 집단은 관계 공사를 하고 화전을 일구어 농업 생산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잉여를 통제하는 것과 자연의 변덕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잉여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물물 교환을 통해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를 다양화한 최초의 집단이나 전쟁을 통해 다른 사회의 잉여를 빼앗는데 능숙했던 집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재해나 토양 고갈이나 전쟁으로 무계급 농업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면 옛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위기는 새로운 생산 기술에 대한 의존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널리 채택되려면 일부 부유한 가구나 혈통이 자신들의 옛 의무와 완전히 단절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권위도 있었지만, 이제 권위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혼자서 부를 소비했습니다. 후기 족장 제도에서는 족장이 되려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산물을 사용하지만, 족장이 된 후에는 자신을 위해 타인의 생산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전쟁 덕분에 일부 개인과 혈통은 다른 사회에서 빼앗은 약탈품과 곡물을 자신들 손에 집중하면서 커다란 권위를 얻었습니다. 위계 구조는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그 위계 구조가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과 결합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어떤 사회들은 대형 쟁기나 관계, 시설 같은 노동집약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번영을 누렸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생존했던, 부적절하게도 미개 사회로 알려진 사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처한 환경이 달랐던 사회들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생겨났고, 지배계급과 함께 도시, 국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출현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 이후로 사회의 역사는 분명 계급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인류는 자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소수 특권 집단의 지배와 착취에 종속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소수 특권 집단은 국가라는 강압 구조를 확립해 자신들의 의지를 사회의 나머지에 강요할 수 있어야만, 때때로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잉여를 계속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 특권 집단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잉여로 무장 인력을 고용하고 효과적인 살상 도구를 독점하게 해주는 금속 가공 등의 값비싼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배계급의 권력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 양, 신성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이데올로기와 법률이 뒷받침할 때 무장력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에서 초기의 왕들은 수로를 내고 신전을 짓고 시리아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오만에서 구리와 화강암을 수입한 자신들의 경제적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고문서에 그려진 벽돌공이나 석공들의 의복, 그리고 신들에게서 신전의 설계도를 받고 있는 건축가들의 의복에는 때때로 이런 활동을 기념하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을 문명의 창조자이자 수호자로 포장했습니다. 단지 지배자들만 자신들이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착취당하는 사람들도 지배자들의 그런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사회의 잉여 가치를 흡수하고 잉여 가치 재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의 힘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신으로 아니면 적어도 인민 대중과 신 사이에 필요한 매개자로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신성을 지닌 것처럼 표현한 것과 메소포타미아와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지배계급을 사제와 비슷하게 표현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계급 이전의 사회에서도 불완전하게나마 종교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어 보이는 과정을 통제하는 신비스러운 힘 때문에 어떤 식물은 꽃을 피우는 반면 어떤 식물은 그렇지 않고 사냥감이 풍부한 때가 있는가 하면 굶주리는 때가 있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급과 국가가 출현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힘의 존재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체계적인 종교제도는 이런 단계에서 출현했습니다. 신에 대한 숭배는 사회가 자신의 힘을 숭배하는 방식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소외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자들, 즉 생산자 대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잉여를 독점하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력을 사용한 자들의 지배도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확립된 국가 구조와 이데올로기는 특정 집단의 잉여가치 통제도 영속화했습니다. 그 집단이 더는 생산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출현한 계급은 더는 생산을 촉진하지 못했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신전을 운영한 사제들과 왕을 우두머리로 한 궁정의 행정관리들이 사회의 잉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계와 제방 공사, 신전과 궁전에 딸린 농민의 노동, 교환에 대한 통제 등 생산의 특정 측면들을 지휘함으로써 잉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제와 궁정의 위정자 모두 사적인 지배나 소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배 계급 집단의 일부로서만 계급 착취의 이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 하층부의 농민도 토지의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두고서 생산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대다수 사람은 잉여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지만 경제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조직한 무계급 농업사회의 특징은 왜곡된 형태로나마 여전히 남아있었던 듯합니다. 여전히 노동은 잔존하는 구례의 혈통을 통해 조직된 상대방에 대한 호혜주의적 의무체계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전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연장자 집단인 장로 씨족들이 관리했으며 15세기 후기 아스텍 시대의 멕시코 농민 대중은 칼풀리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뚜렷한 계층으로 나뉘어 있는 혈족 집단인 칼풀리의 최상층 성원들은 나머지 성원들에게 지배계급의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잉카의 농민 대중도 칼풀리와 비슷한 아이룰리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흔히 그런 집단을 원뿔형 씨족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원뿔형 씨족은 신화적인 공동의 조상을 둔 핵가족 집단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무계급 사회의 씨족과 같은 외양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착취 계급의 노동을 착취 계급의 이익을 위해 조직했고 생산 단위이자 사회 통제 단위의 기능을 했습니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몇백 년 동안 지배계급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에서 유혈낭자한 전쟁과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지배계급과 농민들 사이에서 사유재산이 발전했습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양극화하고 국가가 출현하자 세계 모든 곳의 여성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00여 년 전에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부른 지위 변화가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남성과 함께 공동 결정권자였던 여성은 이제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로 밀려났습니다. 종속의 정확한 성격은 계급 사회마다, 그리고 각 계급 사회에서 여성이 속한 계급마다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급 사회나 여성 억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 억압은 오늘날에도 인간 본성의 변함없는 한 측면으로 취급될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잉여 생산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관계가 여성의 지위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새로운 집약적 생산 기술 때문에 남성의 노동이 처음으로 여성의 노동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중요한 식량 조달 수단이었던 채취는 아이를 기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괭이에 의존한 초기 농업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사회에서는 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그런 일을 했던 사회는 출산율이 낮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여성을 그런 업무에서 배제하는 다른 사회에 밀려났습니다. 오래전에 고든 차일드는 순전히 농사만 지은 미개인들의 경우 여성은 보통 괭이질을 했고 남성이 쟁기질을 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수메르와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쟁기질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일드는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쟁기는 여성을 가장 힘든 노역에서 해방시켰지만 그 때문에 여성은 공유 농작물에 대한 독점권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가족이나 씨족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남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실행하는 당사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잉여가 출현하면서 일어난 다른 변화들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이 국지적 무역에 종사할 수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서도 일정한 구실을 했지만 원거리 무역과 직업군인 자리는 남성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전사와 상인의 압도다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전사와 상인이 잉여를 통제하게 되면서 소유권과 권력은 남성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구레의 씨족이 붕괴하면서 그런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성인 여성은 옛 씨족 안에서는 생산수단 사용에 대해 일정한 발언권이 있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사회관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인 여성은 낯선 가족 안에서 아내라는 종속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지배계급 여성은 남성 잉여 관리자의 또 다른 소유물로 전락하면서 성적 쾌락을 제공하거나 후계자를 생산하는 일종의 장신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지배계급 여성은 고난과 외적 위험에서 보호받았지만 동시에 외부 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차단당했습니다. 농민 가족이나 장인 가족에서 여성의 삶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 여성들은 여전히 생산에 종사했고 끝없는 고된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통제하면서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들을 여성과 아이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부장제, 즉 다른 가족 성원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가 존재했습니다. 가부장제의 자취는 머지않아 모든 이데올로기와 모든 종교로 확산되었습니다. 여성신과 여성사제는 갈수록 부차적인 구실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를 창조하고 조직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닌 모성이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서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계급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농민 여성 억압은 귀족 여성 억압과 형태가 매우 달랐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노예들의 경우에도 여성 억압의 형태가 사뭇 달랐습니다. 젊은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과부는 어디에서나 흔했는데 그런 경우 여성이 농민 가족이나 장인 가족, 심지어 왕국 하나를 떠맡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공통으로 신봉한 가부장제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이 모든 곳에서 억압받았다고 해서 어디에서나 똑같은 억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는 원시 공동체 시대보다 분명히 열등했습니다. 착취 계급의 출현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착취자들은 사회의 자원 대부분을 자신들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을 고용하고 직업 경찰과 군대를 고용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기리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나 궁전, 무덤을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사회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했습니다. 다른 사회들의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쟁은 더욱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대중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쟁은 이웃사회에서 지배계급과 국가의 출현을 촉진했습니다. 방어 수단을 획득하려면 자신들도 소수의 수중에 잉여를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공격당하는 이웃사회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때 지배 집단의 출현이 사회 전체에 유용했다고 해도 지배 집단의 존재는 결국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사회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중동, 인더스강 유역, 지중해, 동부에서 최초의 문명들이 출현하고 나서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이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000년 전에 시작된 계급사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기본적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잉여를 통제하고 그 잉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과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불평등과 착취가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대부분 역사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았고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권력자는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계급과 착취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1만 년 동안, 초기 농업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계급 없이 살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더 나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구조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변화가 있었듯이 미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한 피지배 계급이 조직되어 투쟁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농민 봉기부터 현대의 민주화 운동까지 변화는 항상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인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나 영웅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농업을 발명했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으며 문자와 과학을 창조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계급과 억압도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계급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과거와 똑같은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수렵채집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기술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평등 사회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역사 공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것. 지배층의 역사가 아닌 민중의 역사를, 영웅의 역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내일이 바로 미래의 역사가 될 것이니까요.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롭고,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